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렸는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찾아봤더니 4월 5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지막이었더군요. 이후 자유한국당은 장애투쟁, 바른미래당은 내홍에 바빴고 집권 여당 민주당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리를 겪으면서 올린 국회 패스트트랙, 빠르긴커녕 아예 멈춰 서버렸습니다. 5월도 벌써 마지막 주, 추경 처리는 힘들어졌습니다. 국회 정상화 하긴 해야겠는데 여도, 야도, 청와대도 먼저 양보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누가 뭘 먼저 양보해야 할까요? 샵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 의견 받아가면서 막힌 전국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안 전 논술실장 이종근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종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출신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공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쟁점은 기이하고 괴기하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지옥 공방입니다. 뭔 말일까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 지옥 논쟁, 국회 상황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는 집회 도중 추가 집회 가능성을 내비친 한국당 황교안 대표.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 정권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번으로 끝납니까? 어제 페이스북에는 민생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국민의 삶은 파탄났고 제2의 IMF 같다는 글을 올리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말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면서 메시아를 자처하느냐고 비판했고,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십자형 레드카펫에서 메시아를 자처하는 한편의 희비극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민주평화당도 황 대표의 지옥 표현을 문제 삼으며 민생을 볼모로 한 추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 동안 국회 정상화 방법을 논의한 여야 원내 지도부의 물밑 접촉도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5월 국회도 추경안 5월 처리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 한국당 장외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대치 전국에 숨통이 트일 거란 관측과 달리 상호 비난전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 먼저 보셨습니다. 이종훈 실장님부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여야의 공방이 서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본질적인 문제를 행간의 뜻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네네. 황교안 대표가 민생 대장정, 장외투쟁한 게 한 3주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18일 정도죠. 18일, 정확한 날짜로는 그러니까 18일이고 그렇죠. 주로는 3주 동안. 3주 차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모델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네. 사실 한나라당에 탈당했다라는 비난을 좀 희석시키면서 다시 뭐 새롭게 새로운 정치인으로 부활했다. 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토대장정은 약 한 2개월 정도 넘게 진행이 됐고 그걸 또 그때는 벤치마킹을 했다. 예, 그때는 사실 그 언론과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거의 다녔습니다. 한두 사람의 수행원과. 근데 18일 동안 압축적으로 좀 이렇게 다니면서 언론과 대동을 했다. 뭐 좀 비교가 되긴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모델링이라고 표현하냐면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정치 신인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2월에 정치 입문을 했고 네. 당대표가 돼서 물론 이제 당을 이끌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치인으로서 맷집이 있겠느냐, 정치인으로서 멘트가 일관성 있는 어떤 정치의 멘트를 하겠느냐, 또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여러 가지의 의혹이 휩싸였었는데 네. 이번 18일간 어쨌든 당을 이끌고 정치인으로서의 멘트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내적인 어떤 평가는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좋습니다. 역시 정치평론가답게 정치
정치적 평론을 좀 해주셨는데 저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좀 다시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미리 좀 의견을 보내주신 게 좀 있어요. 18일 동안 전국을 돌았다. 4,080km를 돌았다. 저거는 팩트니까. 4,000km 이상 뭐 4,000km냐 5,000km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저 빨간 부분 있잖아요. 자, 황교안 대표가 딱 방점을 찍은 저 발언이 저건데 돌아다녀 보니 대한민국 현장은 지옥이었고 시민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경제 위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IMF라고 뒤에 설명이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겁니다. 자, 1. 살기 힘들다, 살려달라, 예.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건 살기 힘들다라는 말의 어떤 다른 표현이고 살기 힘들다는 건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표현인즉슨 뭐 지옥이 얼마만큼 뭐 이렇게 뭐 과한 표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네. 이미 5월달에 들어서서 뭐 두 가지죠. 소득 지표와 고용 지표 각각 최악인 게 드러났고 이미 이 정부가 표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중요한 건 수출이 아니라 내수 아니겠습니까? 내수로서 어떤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것인데 예. 정부의 어떤 얘기는 수출은 호조로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옥이냐 아니냐의 어떤 그레이드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예. 살기 힘들다라는 어떤 호소를 했다라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건데 아하. 이것을 만약에 여당이 지옥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 집착을 하게 된다면 저는 프레임에 걸려들었다고 봐요. 어떤 의미냐면 지옥이냐 아니냐라는 건 국민들이 논쟁을 벌일 때 예, 지옥과 예. 같이 힘들다. 아니야 지옥과 같이는 안 힘들어.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면 결국은 힘들다는 얘기로 수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도에 어떠서 다르지? 지옥까지는 아니야. 뭐 지옥까지는 아니든 지옥이든 힘들다라는 걸 공유하게 되는 어떤 프레임에 말려들게 된다. 좋아요.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저 다른 패널들한테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돌아다녀 보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 뭐 그건 다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고. 그런데 정부는 경제가 여전히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자,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당에서는 말 그대로 발끈했습니다. 지옥. 뭐 경제 힘든 거는 뭐 억셉트 하겠다. 경제 힘들다 하니. 근데 지옥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적절치 않은데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국민 삶이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저 표현에 대해서 김종옥 교수님. 네. 야당 아까 그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옥이라는 표현은 황교안 대표의 뭐 종교적 문제에서 이거 된 거지 정상적인 표현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 현대 국가들은 정교를 분리하니까요. 왜냐하면 정교를 일치시키게 되면 국가가 예를 들면 분란이 나죠. 분열이 되는 거죠. 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저런 발언을 하시는 건 아직까지 뭐 정치 초년생이어서 그러시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너무 좀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고요. 문제는 계속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프레임 전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했던. 예. 근데 문제는 조지 레이코프가 그게 뭘 얘기하냐면 프레임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의 근거는 공감이다. 공감 능력의 전제에서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전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국민과 공감하는 속에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가? 전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상 위에서는 좌파 독재라고 말씀하시고 네. 단장 아래에 있는 태극기 세력 같은 경우는 탄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민생 대장정인데 실제적 민생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더 답답한 건 황교안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런 정부를 세웠나?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지금 대표께서 국무총리로 계실 때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 탄핵의 이유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중간에 선거를 통해서 나서게 된 거라고 한다면 본인이 적어도 3년도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좌파 독재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색깔론인데요. 근데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군과 정부, 국방부 입장은 달라야 한다? 통수권자가 되시겠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하. 사시 패스하시고 법무부 장관 하시고 국무총리 하시고 거기다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통수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신다면 중도 유권자 입장에서 저런 분한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최근에 나와 있는 무능론이 더 맞다. 프레임 전쟁을 하시려면 무능론으로 하시는 게 맞다. 진짜 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무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 능력
내용을 가지고 프레임 전쟁을 하시는 게 맞지. 안 그런 상황으로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땐 지금 단기적 이익에 취해서 계속 더 나가는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교수님은 황교안 대표의 민생 대장정과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좀 갖고 계시는군요. 말로는 정리를 좀 해보면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다 했는데 뭘 잘했다고 이제 와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서 만든 이 정부 하에서 현 정부의 이 치정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마침 문자 중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럼 천국이었냐 뭐 이런 문자가 들어와 있기는 하네요. 예. 자, 지금 상황이 지옥이라고 하는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함의와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지를 패널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용감한 토크쇼 직설 처음 나와주시는 황교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민수 의원님. 아이고 제가 황교안 대표 얘기를 자꾸 많아보니까 한민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이시고 자 정치부장 하시면서 정치권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항상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하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쭉 해오셨는데 황교안 대표의 저 지옥 발언은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입니까?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경우일까요? 의도가 없이는 SNS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좋습니다. 당 대표가 글을 쓸 때는요. 예. 그 팀이 있습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 정도 되면은 유력한 또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럼 SNS, 페이스북에다 글 남길 때는 대표하고 그 팀들이 다 상의해서 올리는 저는 거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정치적 메시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뭐예요, 그게? 일단은 여기에서는 뭐 지옥이라는 게 워낙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불교 논란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차원에서 뭐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려고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다. 물론 뭐 그래서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쓴 거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공격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자극적인 단어를 쓴 겁니다. 단어를 쓴 건데 좀 전에 이제 패널분들 말씀하실 때 이게 뭐 예전에 손학규 대표 뭐 비교도 하셨었는데 저는 이런 장외투쟁은 정치부자 오래 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장외투쟁이라는 게 야당 대표가 물론 뭐 황 대표 같은 경우 원내가 아니죠. 원내이긴 합니다만은 밖으로 본인들의 세력과 의원들을 데리고 나갈 때는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얻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나요? 사학법 가지고 나갔었죠. 네. 결국은 이제 개정까지 이뤄냈습니다. 예. 당시 여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황 대표 같은 경우는 회군의 명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더 들어오기 힘들어진 측면이 있고요. 네. 날짜를 정해가지고 7일이었나 18일 동안 25일까지 날짜를 정해 장애투쟁하다 보니까 마치 대선 주자가 각 지역에 민심 탐방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되돌아볼 게 뭐냐면 황 대표가 지금 밖에 나간 거는 밀짚 모자도 쓰고 쓰레기 차에 탄 거는 그걸 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선거제, 네. 그리고 검경 수사권, 네. 공수처 예. 이 법안이 잘못됐으니 지금 요구하는 대로 지정 철회를 시키고 네. 이 법안 올린 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좌파 독재다, 독재 정권이다, 독재자다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옥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냉정히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내부에서는 아마 그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나갔지? 왜냐하면 황 대표 혼자 입장에서는 득이 좀 있었죠. 네. 더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일단은 이른바 전통적 지지층, 여기서 전통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전통적 지지층을 묶었어요. 여론조사 지표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당내 친박 비박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라졌어요. 네. 현재 상태로서. 세 번째는 많은 이제 보수 전통적 지지자들이 황교안 가지고 내년 총선 치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 입지를 다졌습니다. 아하.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장기간 지금 한 달 이상 비워둔 상황에서 네. 회군의 명분을 못 찾았다. 해군의 명분을 찾지 두 번째 못했다. 더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중도층 확장력의 의문표, 물음표를 던져놨어요 지금. 아하. 30% 약간 넘는 이른바 예. 그 전통적 지지층으로는 조금 더
단언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외연 쉽지 않습니다. 확장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자, 제가 볼 정치적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황교안 대표의 장애투쟁과 저 지옥 발언의 정치적 메시지에서 얻은 거 이런 것 쪽으로 자연스럽게 패널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옮아 가시네요. 뭐 얘기 나온 김에 가보죠. 자, 황교안 대표 얻은 거 이런 거 우리 한민수 위원재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정훈 실장님은 저 황교안 대표 뭘 얻었고 뭘 잃었다고 보십니까? 얻은 건 제가 아까 다시 뭐 동호 반복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자리매김했어요. 자리매김했다. 예,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황교안이에요. 그렇죠. 예. 기자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 말들이 어느 정도 쌓였고 이제는 그 예. 말들의 맥락을 읽기 시작했다. 좋아요. 옛날에는 맥락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뭐 그 이 말에 집착을 예. 했다면 그만큼의 양이 쌓였고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럼 이제- 느끼게 해줬는데 예,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저 민생 대장정 장애투쟁하고 나가서 몸은 고생스러웠고 저렇게 저 3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잘했네 못했네 소리는 있었지만 어찌됐든 당 내에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차기 대선 주자 이 입지를 굳히는 데는 성공했다. 예, 그런데 이제 스텝이 꼬였어요. 솔직히 저도 어디서 한민수 꼬였습니까? 의원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게 이게 원래는 말이죠. 민생 대장정은 원래 계획됐었어요. 장애투쟁 전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전에 이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런 플랜 속에서 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이끌고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심 대장정을 하겠다라는 네. 어떤 플랜이 있었거든요. 있었군요. 그리고 이게 무슨 사무처 직원 다 동원하고 뭐 의원 동원한 게 아니라 뭐 몇 명만 해서 네. 그러니까 전국을 돌겠다. 뭐 몇 개월 동안 뭐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외적 환경이 뭐냐면 패스트트랙이 걸려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장내 투쟁이 있었고 예. 장내 투쟁에서 결과적으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었고. 국회가 파탄이 나버린 그렇죠. 거죠. 그럼 예. 장애 투쟁이 있는데 장애 투쟁이 주말마다만 있고 토요일마다 있고 몇 차례 이렇게 있지만 주중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럼 예, 예. 민생 대장정과 장애 투쟁. 근데 민생 대장정은 진짜 정치인 황교안의 어떤 문제였고요. 왜냐하면 네. 황교안 대표는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계속 국회가 열릴 거라고 봤어요. 네. 그러면 장내에서 계속 국회가 열리는데 장외인 당대표가 할 역할은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부터 몇 개월 동안은 조금 더 협상의 어떤 그런 그 국회가 될 것이다. 네. 그럼 자기는 이념이라든지 혹은 집토끼, 산토끼를 위해서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겠다라는 게 이제 민생 대장정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예. 장외 투쟁으로 딱 하면서 이게 합쳐질 수밖에 없었어요. 합쳐지면서 민생 대장정이 장외 투쟁 뭐 대장정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니까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다르게 이렇게 장외 투쟁의 어떤 물꼬를 계속 예. 트는 그런 행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스텝이 꼬인 게 자기의 어떤 행사와 당의 행사가 그냥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합쳐서 뒤섞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이 자신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네. 이 장애 투쟁으로 말미암아 양쪽 다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 뜻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35% 자유한국당 전통적 지지층에 딱 뭉쳐가지고 그 로열티를 충성도를 높이는 데는 재미 좀 봤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재미 좀 봤지만 이거를 45%로 좀 확 늘려가지고 길게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장애 투쟁이 길어지면서 도대체 뭐 하러 좀 저러 땡볕에 다니는 거지? 예. 이런 의구심도 생겼다는 얘기네요. 예, 그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산토끼는 네. 산에 살지 않고 집에 살고 예. 집토끼는 집에 살지 않고 산에 산다. 무슨 아하. 뜻이냐면 산토끼는 집에 산다. 장 내에 있다는 거죠. 예. 국회 내에. 국회로. 국회에서 네. 협상을 벌일 때 그러니까 산토끼를 잡을 수 있다. 중도를 잡을 수가 맞아요. 있는데 예. 집토끼는 그러니까 보수당의 집토끼는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엔 장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들은 장외에서 투쟁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예, 않아요. 예. 협상하고 주류로서 사회 주류로서 생활하고 싶지.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2년 동안의 한국당 지지율이 어떻게 됐는지. 탄핵 때부터의 한국당 지지율이 거의 10% 내외에 있었던 아주 최악의 상황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집토끼가 다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토끼가 어디로 나갔어요? 산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예. 산에 가서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보수당이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몇 %, 뭐 갤럽과 리얼미터가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보수당인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집토끼부터 일단 집 밖에 나간 산에서 이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물론 산토끼를 잡으러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장내로 돌아와야겠죠. 그 시점이 어디냐는 건 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까지 집토끼를 복원하는 과정도 참 힘들었다라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예. 자, 그럼 이 대목에서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한국당의 이 장외 투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서 김종욱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국회가 장기 파행되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라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바깥에 나가서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책임이 51%가 절반이 넘었고 그래도 민주당 책임은 한 27% 정도. 예. 자, 저거 숫자에 나와 있는 저 정치적 함의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예, 다행히 저게 나와서요. 이쪽에 예. 안 나오면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조사를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투쟁하셨죠. 소위 좌파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고 열심히 예. 싸우셨는데 결론적으로 국민 여론은 뭐냐면 안에 들어와서 해라. 싸움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안에 들어와서 하고.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장애투쟁 고마했다. 이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많다라는 저걸 보게 되면 중도 유권자들의 요구는 적어도 예. 이제는 돌아와서 돌아와라. 국회 내에서 어떤 형태이든지 법안이든 정책이든 원내에서 해결할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다면 저것이 보여주는 것이 지금 민생 대장장이라고 얘기되는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내용들은 중도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피곤함을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 수치를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확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역으로 당내의 다이내믹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냥 말씀하셨듯이 유일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소위 후보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나중에 여길 거예요. 아마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물갈이 싸움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상층부의 소위 유권자들도 보여줄 상층부 후보들에 대한 경쟁성들은 낮아지게 되고 네. 또 저희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라고 하는 내부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자기의 입지를 더 확보해야 되니까 상당히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예. 되는. 그래서 이미지가 고착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민생 대장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적인 본색은 총선 대장정이었다.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총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들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메시지와 행보 자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저 당이 책임성 있게 장애 집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원내에 돌아왔을 때에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중도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실 게 아니라 그 옷은 좀 벗어 던지고 돌아와서 소위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판하시면 왜 무능한지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원내에서 국회에서 싸워라. 공방을 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네, 많은 국민들 특히 중도 유권자들의 새로운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그대로 한민수 위원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예. 저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이제 20분 지났는데 20분 동안 질문을 딱 2개 드렸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돌아다니는 지옥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하고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라고 2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들어오는 문자에서 사회자가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이게 상징적이라 지금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청와대는 현재 국민들의 삶이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그다음에 지옥이라는 이게 이 단어에서 주는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강하네요. 자, 제가 저 오해를 저도 좀 살아야 되니까 반대로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왜 저렇게 되고 이게 여론이 어떻고는 이제 질문 드렸고요. 반대로 어찌됐든 전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민주당이 과거의 야당 시절에 장애 집회하면은 민주당 전매 특허였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명분을 주고 돌아오는 방법도 민주당이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왜 민주당은 그럼 잘했습니까? 이 상황까지 올 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한 의원님 어떻게 좀 분석하시겠어요? 지금 민주당과 이른바 여권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돌아오게 하려면.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물론 국민들 여론이 좀 전에 본 여론조사 결과대로 예. 자유한국당의 장애투쟁을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책임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만은 청와대와 여당, 특히 여당은 국정의 최종 책임이고 국회에서 지금 추경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6조 7천억이 올라가 있고요. 그중에 2조 2천억이 말 그대로 산불과 지진, 예. 미세먼지, 정말 그 대응이 시급한 예산이 2조 2천억이고 4조 5천억 정도가 지금 경기 하향을 막으려는 경기 대응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한국당이 이제 분리하자는 건데 저는 뭐 분리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미 4월 25일 날 올라가서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네. 이거는 추경을 뭐 우리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편성하는 이유는 시급성, 적재성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바로바로 타켓을 정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게 미뤄진다는 거는 분명 이 책임 그리고 이 부담은 여당이 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네. 입장에 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은 사실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조금 양보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5당 원내대표들이 모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1대4 구도가 되니 이번엔 교섭단체만 하자. 그리고 또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저기 한국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서적 동질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3당 원내대표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뜻 받아준 거는 어떻게든지 풀겠다 그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 있는데 그 이제 조건에서 저는 여당이 좀 받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걸 지정 철회하라. 예. 이 부분은 물론 뭐 실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요구하는지 뭐 그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자, 패스트트랙 철회. 요거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까? 민주당 제 입장에서는? 판단에서는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그 올라간 법안들이 선거구제하고 예.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관리하고 공수처 법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 혼자 올린 게 아니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민주당이 그거 하나 받겠다. 지금 협상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있습니다만은 세 분이 하는 과정에서 그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 당 같은 경우는 같이 올린 건데 민주당 혼자서 어떻게 이거 지정 처리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요. 네. 뭐 다 좋은데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인 거는 좀 미안하게 됐으니 그건 좀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 중재안이라도 좀 내놓는 노력이라도 좀 보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른바 말씀하신 게 유감 처리죠. 예. 유감 예. 표명인데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유감 생각합니다. 플러스 사과 이 정도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법한데 뭐 민주당 입장 지금까지 보면은 유감도 사과 표명도 할 생각이 없다는 거 그건 이제 아닌가요? 겉으로 이제 저기 밖으로 드러나는 겉으로만 건데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럼 유감 표명의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유감과 이른바 이 올라간 법안들과 지정 철회 부분이 엮이면은 예. 그거는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게 되겠죠. 어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외에 그럼 지금 올라간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미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상은 아닙니다만은 이 직후에 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 해프닝이 있었던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 이루어진 과정 직후에 그랬습니다. 이 선거구제 문제는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야당,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아마 문서로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놓고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극한 대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극한 대치 속에서도 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또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현재는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이런 상태로 놔두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완전히 뭐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제가 질문을 막연하게 드리면은 뭐 또 맨날 하나만 한 소리가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정군 실장님, 예를 들어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 선거법 안을 우리 안을 받아주면 돌아갈게 뭐 이런 뜻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네. 선거법 한국당 안 받아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원 정수를 줄여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거법 안은 지금 한국당에서 내놓은 안을 그대로 받기는 힘들 겁니다. 뭐 270명으로 300명을 270으로 줄이자는 게 줄이고 한국당 그다음에 아니잖아요. 비례대표를 없앤다. 비례대표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 정수 문제는 사실 논의가 필요해요. 민주평화당은 또 거꾸로 유성엽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로는 늘려야 된다라고 늘려자고 주장하잖아요. 하고 자,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는 건 어쨌든 이게 토론이 돼야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것을 합의해달라라고는 아닐 거예요. 예, 예. 결국은
우리 안을 들어줘라는 건 안을 새롭게 또 다시 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낸 안은 사실은 거꾸로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사당이 지금 한 안에 내놓은 안에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는 상징적인 그런 수준의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관철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했을 때 한국당은 그러면 여기까지는 들어줘야 돼라는 안이 또 다시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몇 가지. 그리고 지금 한민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의 정치 상도 이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요. 있다. 대개의 한국당 계열의 이 정당 집권 여당이 예를 들어서 막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 다음날 내지는 그 다음날 조용히 했더라도 그 다음 날이든 유감 표명 정도는 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그러나 다 협상을 하자라는 어떤 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패스트트랙 하자마자 다음날 사당이 손을 잡고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라는 네. 뉘앙스의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유감 표명도 원하지 않고 좀 이렇게 뭐랄까 시기 그러니까 예, 좀 예. 이게 이 냉각되는 어떤 시기도 고려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바로 우린 맞아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기자회견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몰아붙이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과거에 야당 시절에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더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너무 여유 없이 이걸 몰아붙이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무조건 뛰쳐나간 야당이 잘못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더 이게 안 풀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당이 무리수를 두고 한국당이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 김종국 교수님도 해주셨으니까 반대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 민주당이 이제 잘못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다면 민주당이 이 전국을 풀기 위해서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꼽으라면 뭐부터 꼽으시겠어요? 저는 뭐 적어도 지금은 맥주 마시는 거밖에 한 게 없잖아요. 예, 뭐 맥주는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거니까요. 국민이 바라는 맥주 건 한 잔 사주고 들어와라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적어도 집권 여당이 과거적으로 계속 보면 상당히 큰 양보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맞는 거죠. 전 과거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안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 꼭 그렇다고 적어도 할 수는 집권 없지만. 여당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 좋아요, 예. 국회를 정상화하는 이유는 무슨 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좋아요, 거겠죠. 좋아요. 전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 뭘 양보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유감에 예. 대한 강도 문제겠죠. 저는 사과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잘못한 건 걸 전제로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정할 내용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사과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유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전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유감을, 문제를 네. 풀기가 어려운 게 이게 이상하게 좀 다 꼬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법은 민주당이 오케이한 법이 아니죠. 원래대로라면 민주당도 예를 들면 손해보는 아니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예, 예. 촛불 정부가 탄생한 배경이 고위직의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적어도 촛불 정부 하에서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문제가 조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네. 선거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3당이 요구하니 이렇게 담아서 가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면 그걸 풀려고 한다면 나머지 3당에게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한테는 별도로 애들 공수처든 검경수사권 문제를 갖다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는 뭐냐면 적어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을 하고 예. 다른 건 몰라도 국민적인 회복을 위해서 원포인트로 민생, 추경.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추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앞길이 난망한 상황에서 네. 추경만큼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전 적어도 여지는 뭐냐면 패스트트랙에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안별로 대안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 법률을 가지고 토론해서 대안 법률을 우선적인 합의의 원천으로 참는다라는 정도의 합의를 하고 들어와서 네, 네. 저희 330일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전에 선거법이든 뭐든 합의를 하는 방식의 새로운 제3의 좀 중도적인 합의안들을 만들어서 들어오셔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는 네, 그런 네. 과정. 그래서 제가 볼 때 6월 달에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달이면 6월 달에는 너무 오래 돌아올 계셨던 것 같다. 같은데요. 예. 자,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이제 이제 마무리가 좀 됐고 이 와중에 터져 나왔던 한국당 대표 입에서 나온 지옥 발언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뭐를 양보를 해서 전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만 샵 3698 시청자 문자 한번 소개하고 가보죠.
박근혜 정부 때는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정부 때는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문자들 많이 나오고 있네요. 헬조선도 지옥이고 지옥도 지옥이니까 아 이게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싶은데 사실은 예. 자 전국을 꼬이게 하는 이런 그 발언과 사건 중에 요 외교관 사건 한번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하고 한번 좀 상황만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 문제의 주미 대사관 외교관은 들어왔죠? 어제 들어왔죠. 끌려 들어왔죠. 예. 그럼 이제 조사 받겠네요. 그럼요. 저는 예, 뭐 예. 엄중하게 뭐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 다 내용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럼요. 네, 내용은 아시고. 저 정상회담 정상들끼리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주미 대사관의 전문으로 딱 가서 대사만 봐라. 그런데 그건 외교관들이 12명이 다 몰아서 다 받고 그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한테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저 강경화 장관은 화가 엄청 나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중범죄로 보는 것 같죠?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 국가 기밀을 제가 볼 때 유출했다고 의도가 이제 어제 발언의 강 장관의 키포인트는 이건 뭐 단순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의도가 없이는 유출될 수가 없다 그거거든요. 자 장관이 보기에는 예. 자, 우리도 왜 그런 일 흔히 겪잖아요. 기자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제 당국자한테 외교관한테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툭 하고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 있습니다. 예, 취재할 때. 외교관이나 당국자가 정치적 의도를 딱 갖고 우리 기자나 국회의원을 딱 찍잖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요게 해주면 이게 기사가 나갈 거고 기자회견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후자로 보는 거예요, 장관은? 그렇죠. 저기서 의도적이라고 있다.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저 참사관이 3급 참사관이 처음 유출이 아니라는 거 하고 이번 경우에 그러면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먼저 요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뭐 명확히 선호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주미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사 참사관 정도 되면은 이거를 야당 의원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대사만 보기로 돼 있는 보라고 지정된 네. 그 기밀을 돌려본 다음에 그걸 직후에 바로 본인이 뭐 메모를 했는지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교 선배인 강 의원한테. 자 그러면 고교 선배인 강효상 야당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는 뭐 얘기를 쭉 하다가 그냥 어떻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친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냥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 네. 아예 의도를 가지고 먼저 전화를 했다. 일단은 강 장관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장관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이제 따져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 본인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사실 네. 이건 국가 기밀이고 전 여기서 하나 더 짚어주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다. 예, 강 의원이 왜 이 시점에서 저거를 강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신문사 일간지 편집국장을 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이 기자 출신들이 문제. 근데 네, 이거 기자 볼 때는 출신들이 문제예요. 우리 뭐 앵커도 네. 잘 아시지만 저 정도 사안이 나올 때는 일단 외국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사실 엠바고 같은 게 포괄적으로 아니 많이 좋아요, 걸려 좋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제가 뭐 기자 출신이네, 야구 정치인이네 이거 다 외교관이네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여쭤봅니다. 네. 의도를 가졌다, 국가 기밀이다라고 그 문제 삼는 그 유출된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게 좀 따져보면요. 예. 지난 4일 날 그 북한에서 발사체를 쏩니다. 한 예. 10여 발 쐈다고 하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통화했다고 해서 왜 우리 대통령은 빨리 안 하느냐. 예. 그런 뭐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뭐 저거 맞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예. 7일 날 오후에 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35분간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통화한 35분간의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였죠.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발사체를 쐈느냐. 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서 나가지 않도록. 아 이거 다 아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다 하나만한 그 얘기고. 딱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민감한 좋아요. 내용이 논의 좋아요. 됐어요. 예.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북한 얘기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꾸 우리 전화로만 이러지 말고 한번 한국에 오시오.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초청을 했는데 예. 그게 불과 이틀 뒤에 강효상 의원이 국회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내가 제보를 받고 어서 취재를 해보니 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공개를 해버린 거죠. 아니 근데 그 청와대에서 다 브리핑했잖아요. 브리핑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때가 되면은 적당한 시점에 오겠다라고 화답을 했고 그렇게 정상 간의 통화는 35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끝. 브리핑 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국민 여러분들이 아실까 싶어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세한 내용 중에 하나는 강 의원이 주장한 거는 예. 시기가 나오죠. 요청한 시기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끝나고
한국에 와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한 미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 예. 본인이 그 앞에서 어떤 뭐 이렇게 좀 행사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네, 네. 강용이 또 주장을 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제가 얘기할 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얼마나 큰 기밀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정상간의 통화 내용 자체는 공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양국이 아다르고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발표하자. 근데 그게 나가버리면은 일단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나 그 국무부나 외교관들이 한국을 믿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예, 예민한 좋습니다. 내용을 하면은 이게 남겠습니까? 무슨 한민수 위원님이 언론 출신 논평가 입장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요. 국민들 시청자들은 아니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뭐가 문제지라는 의구심을 가지실까 봐 좀 반복하는 질문을 좀 여쭤봅니다. 네. 이종호 실장님. 네네. 시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2번의 방일을 합니다. 5월달에 한 번. 지금 방일을 하고 있죠. 지금 있어요. 어저께 뭐 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엄청 환대받고 있어요. 환대받고 있죠. 그리고 6월에 한 번 더 방일을 맞아요. 합니다. G20 문재인 회의가 대통령은 있어서. 문재인 예. 대통령은 5월 방일할 때 와달라예요. 5월 말 지금 이 방일할 시점,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점에 돌아갈 때 돌아가는 길에 어.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저 6월까지는 너무 머니까 5월 달에 들어달라. 일본 오시지 않습니까? 일본 왔을 때 가까우니까 한국 좀 잠깐 들렸다 가십시오. 예, 5월 말에 들러달라. 그런데 트럼프는 6월 달에 오니까 6월 달에 들르겠다. 맞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그럼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좋아요. 그런 거 아니냐? 자, 정리 좀 해봅시다. 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 이게 전화로만 이러지 말고 북한 김정은이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야 되니까 5월 달에 일본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 달에 오신 김에 한국 좀 잠깐 들렸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전화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러고 싶은데 그 5월 달엔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 한 달 뒤에 일본 가니까 그때는 내가 좀 들렸다 갈게요.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양국 간의 세세한 브리핑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빠졌겠죠. 이 그렇죠. 구체적인 얘기를.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응했습니다라고만 브리핑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그 뒷얘기들이 밝혀진 거예요. 밝혀졌는데 그게 전문에 다 나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시각으로 네. 보는 건데요. 두 가지 점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삼급 기밀로서 기밀 유출로 보려면 삼급 기밀이라는 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정보다. 이게 뭐 삼급 기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추상적이긴 해요. 그런데 자, 이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내용이냐라는 것이 이제 유출의 어떤 그런 핵심이라면 네. 1일 당시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2번 방문한다는 건 이미 기사화됐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예. 있었고 그 다음에 기사에 또 이런 것도 예측이 있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달에 들을 것인가, 6월달에 들을 것인가. 네. 왜냐하면 방일할 때 한 번은 한국과 정상회담 할 수 있으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예상 기사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주한미군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당의 모 의원이 그건 그야말로 국가 기밀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시 되돌아서 우리나라에 방한했던 미국의 대통령 중에 네. 주한미군에 떨어진 오산 기지라든지 주한미군의 기지에 착륙하지 아니한 대통령은 거의 없었고요. 또 대개의 그 대통령이 주한미군들과 앞에서 네. 연설을 했어요. 얘기인즉슨 미 합중국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안 들어와요.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다닐 때 미군 기지가 있으면 반드시 미군 기지에 내리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중동의 분쟁 지역에 만약에 조용히 갈 때도 사실은 그 미군들 맞아요. 앞에서 예, 연설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평택 기지에서 연설하는 것도 많고 대개 그렇게 주한 미군들 안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말 기밀이냐? 이 두 가지 점은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좋아요. 아니 근데요, 저 이종훈 실장님, 네네.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고 저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이 주장대로 아니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바쁘지만은 좀 들렸다, 한국 좀 들렸다 가라라고 방한 요청을 한 게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왜 구룡 외교라고 주장을 하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이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한국당 좀 입장에서는 부탁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예.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계라든지 이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이 흐름을 보면 사실은 이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온다라는 대통령을 굳이 미국 대통령 굳이 5월 달에 와달라고 애걸복걸한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같은 어떤 맥락.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와서 이야기를 해야 북한이 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든 뭐든 그런 어떤 작업에 대해서 한미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와서 같이 이렇게 그런 어떤 시각을 공유하게 만들고자 한다. 라는 게 한국당 시각이죠.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5월 달을 넘기면 5월에 북한의 어떤 발사체에 대해서 한미 간의 공조가 사실 그만큼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 라는 게 5월 달 내로 부르게 된 어떤 동기 아니냐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자, 자유한국당에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뭔가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걸 외교를 하다가 걸리니까 해당 공무원한테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 저 명제에 대해서 김종욱 교수님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부나 안보 상황에 위기가 있게 되면 청와대 근무해 보셨잖아요, 네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동맹국에 있는 통수권자에게 통화해서 서로 협의하자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동맹국에서 그런 얘기도 못 한다면 동맹도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그리고 상황 자체가 저는 뭐냐면요, 다른 건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통수권자가 어떻게 일정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전반적인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이동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 보더라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북핵 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난관에 부착해 있는 상황에서 이 한미 정상이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는 같이 만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공개된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예를 들면 국가 안전 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상급 비밀로 제정을 했겠죠. 저는 그렇다면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상위에 두는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당연히 익스큐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보수의 가치는 법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보면 저희 그 보안 업무 규정에 이게 3급 비밀 같은 경우가 보관하고 시설 밖으로 반출하면 안 되고 반출할 때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 이런 법적인 원칙들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요. 전 그래서 그런 측면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 안보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안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리고 정상이 움직이는 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는 자, 어떤 내용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정상 간의 통화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자체를 외부로 알리는 것 자체도 위법이고 불법. 그거를 가지고 공표하는 것도 위법이고 불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지 않아요? 그건 아마 제가 볼 때 사법적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론관에서 발표한 것이 면책 특권에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누설한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현격하게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겠으나 적어도 지금 현행상 법은 어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김종욱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민수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던 기자라면요, 만약에 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한 의원하고 저하고 기자예요. 국회의원 아니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번에 그냥 단순히 그 얘기만 주고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아내를 들여다봤더니 대통령은 오라 그랬고 트럼프는 못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라도 오락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구구절절이 좀 이래서 이거 좀 너무 저자세 아니야? 이런 내용에 있는 문건을 우리가 봤어요. 기사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참 그런 거 물어보면은 현직이라면 갈등을 좀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갈등하죠.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가 기밀이 됐든 뭐가 됐든 특종이라는 욕심이 있으니까. 있죠. 그게 욕구가 크고. 근데
이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 예. 공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의정 활동에서 시작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걸 가지고 중범죄라고 몰아치는 거는 너무 심하다. 동의하세요? 거기에 동의 않습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이 알아야 될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지금의 두 정상간의 내용이 지금 아니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건 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사실은 논쟁거리가 뭐 아니다. 몰라도 두 정상 간에 나눈 대화 중에 이게 우리가 꼭 모르면은 정말 국민 안위랄지 예.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엄청난 영향이 있다. 경제도 그렇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었다.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내용은 그리고, 아니다 이건. 그리고 공익제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 다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부정한 비리나 이런 내용을 폭로함으로써 좀 더 예. 조직이나 국가나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정말 한미동맹을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예, 예. 특히 보수정당은. 그러면 이건 한미동맹에 아주 큰 저는 훼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우리 외교관이 보자마자 그거를 야당에 리크한 거예요. 누설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자, 우리가 좀 국민들 입장에서 정리하면서 그럼 좀 가보시자고요. 그렇죠. 한미 두 정상 간에 주고받은 이런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시시콜콜한 얘기가 외교관을 통해서 야당 의원한테 전달되고 야당 의원을 통해서 언론에 전파가 돼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되고 전 세계가 좀 알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한국하고는 도대체 전화 통화도 마음대로 못 하겠네라고 의심을 하는 거일 뿐이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나 진실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였다. 그럼요. 국민이 이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현재로서. 그리고 이게 공익과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좀 어느 정도는 얘기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대단한 국가 비밀이라고. 이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더 나아가는 더 다음에 통화도 있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만남도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며칠 날 우리 대통령이 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 국월 외교를 참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이 아주 중대하다. 그래서 빨리 한 달에로 와달라. 이거는 어찌 보면은 보수 진영이나 야당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의 천영호 전 수석 같은 분도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당하라는 거지. 아주 심각하게 보잖아요. 이거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 정말 트윗을 열심히 하는데 예. 자칫 저거를 보도된 걸 보고 야 앞으로 나 정상 통화 못 하겠다 이런 거라도 진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예. 아니 제가 저 누구 편을 들자고 하는 게 아니, 뭐 아니라 저는 마찬가지. 있는 그대로를 모든 질문을 저는 그저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요 미국에서 야 니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누출되고 할 정도로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혹시 항의가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문제 삼은 거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알려지지 없죠. 않았죠. 근데 그 자체가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그래요? 불만을 표시하더라도요. 우리 외교부가 이 사안을 이미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미 국무부에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자, 이종훈 실장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첫째, 자 이종훈 실장님도 같은 질문. 알게 되시면은 기사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국익을 위해서 듣고도 모른 척하고 기사 안 쓰시겠습니까? 판단을 하겠죠. 그 판단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만한 정보이냐에 대한 판단을 저도 자의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2차 질문 드릴게요. 네. 이 문제가 자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모르다 하고 그럼 정 바쁘시면 이렇게라도 오라고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했어요. 네. 이게 알려지면은 국가의 안보에 위대한 위해를 가하는 그렇게 중차대한 대화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강효상 의원이 밝힌 부분들은 사실 국가 안보에 그렇게 위해를 끼칠 정보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아까 한 가지씩 예, 그 이유를 좋아요. 말씀을 드렸죠. 기사에 예. 이미 나왔었다 일정은. 네. 그리고 태길밖에 없었다.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행사는 미국 대통령이 언제나 해왔던 거다. 것이다. 예. 이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미 양국이 신뢰 운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좀 들리는데 예.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향후 조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일단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정치적인 해석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이 정보를 알게 되면 트윗을 한다고 한민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 사실은 이미 다 미국이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트윗을 하고 싶으면은
뭐 주변 사람이 우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 주변이 함께 그 트윗의 어떤 내용을 관리라도 하지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알기에는 전혀 관리 안 되고 스스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역대 어떠한 사안도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국익에 위배된다 그러면 네. 그 즉시 발표를 하는 것이 미국 국무부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의 어떤 설명 때문에 지금까지 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속을 끓이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고요. 그만큼 미국이 뭐 우리나라의 어떤 눈치를 본다거나 그 정도의 어떤 외교 관계가 아닌 상황인 건 너무 잘들 아실 거고요. 미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하는 외교부에 대참사다 하는 건 외교부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관료들의 정보 누설을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일벌 100개로 삼으려고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강 문제하고 공무원들이 말 안 듣는 거를 네네. 이번 기회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 좀 약간 좀 이렇게 이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런 확대 말씀? 해석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 현 정부로서는 굉장히 그래요?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비교해 보면 예.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 이면에는 사실은 관료들이 왜 말을 안 듣겠습니까? 이 정도 집권 3년차, 4년째 됐을 때 왜 게이트가 터지죠? 예. 그 게이트는 다 내부 정보예요. 내부에서 정보가 나가는 겁니다. 게이트 사건이 터지는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가 그랬을 때 사실 3년차, 4년차 정부의 첫 번째 사실은 그 인식이 바로 그런 인식입니다. 내부 단속을 해야 돼. 그래요? 지금부터. 뭐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지금 현 정부로서는 내부 단속을 하고 마지막까지 레임덕 없이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겠느냐라고 좋아요, 바라보고 그럼 어차피 문제 제기를 해주신 김에 저도 직설적으로 좀 김종욱 교수님과 한민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네. 외교가에서 보수 성향의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관들이 이 정부의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네. 이런 게 곰고 터지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터지는 거다라는 의견도 좀 있던데 네. 다른 얘기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만 조정을 하면요. 예. 한미 간 관계 같은 경우는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충분히 조정을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동맹이라고, 쌓아가야 한 목소리는 되기 때문에 아니니까. 뭐 자기 정부가 아주 중대한 이익이 아닌 이상은 조정을 다 합니다.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소위 매파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정책 방향과 다르게 되면 리크합니다. 리크를 하죠. 근데 예. 정상의 내용들을 리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육자에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리크를 하고 예. 아니, 미국에서 안 받아주게 되면 일본 같은 상계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받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통해서 예. 정보를 흘리면서 소위 새로운 정치들을 하는 건 흔히들 벌어지고 하는 있습니다. 말로 전 세계를 놓고 네. 언론을 놓고 3쿠션, 4쿠션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게끔 해서 자기의 의사 전달을 하려고 하는 정치 기법이란 말씀이에요. 네.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아하. 적어도 금도는 있다. 정상에 오간 얘기들은 리크할 수 없습니다. 아하. 저는 그건 적어도 외교관들의 기본적인 품격인 거고 좋아요. 저는 정치의 품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거죠. 참 제가 지금 야당의 옛날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오지 않겠다고 박근혜 정부 때 얘기했을 때 네. 얼마나 총력외교를 펼쳤다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민경욱 대변인이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금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총력 외교인 거고 지금은 국어 외교냐. 저는 그러니까 이 누설한 이유가 아무리 다시 생각해 보더라도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댐이 무너졌으면 댐이 왜 무너졌는지 근본 원인을 얘기해야지 야당을 얘기하는 거 그게 네모나냐 동그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외교부는 제가 이번 기회에 저는 이게 처음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상당히 누적적인 일들이 저는 좀 벌어져 왔고 실제 드러나지 않고 되게 저는 많이 있는 거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번 차에 일단 뭐 야당의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외교부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 그것이 무슨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아무 상관없이 네. 소위 외교관으로서의 품격과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와 기준이 안 돼 있는 측면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는 뭐 적어도 이런 것들은 바로 고치는 작업들을 확실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해 주시네요. 박근혜 정부 때 미국 대통령 오라고 하는 거는 총력 외교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는 구걸 외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반대로 트럼프는 아무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왜 우리 혼자만 기밀이라고 난리냐 이런 얘기도 문자도 있고요. 자, 한민수 의원님 시간이 좀 다 돼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표현들이 극과 극이네요.
자, 요 어떻게 봐야 앞으로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부분은 사실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뭐 정파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그것도 고급 외교관이 예, 야당 의원에게 예. 누설한 게 핵심인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 대처하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처음 대처를 이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국회 외통위원장이잖아요. 네. 정치적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익이 더 우선이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 외통위원장 출신입니다. 만약에 나 원내대표가 뭐 몰랐을 때는 당연히 뭐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이게 이런 내용을 거쳐서 강효상 의원이 폭로했다면은 아 우리 강 의원이 너무 한 거고 이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했다면은 진짜 국익과 보안, 안보를 중시하는 이 보수 유권자들이 아 자유한국당을 더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이건 알 권리고 공익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저기 이종군 실장님한테 30초만 좀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어떻게 될 건데 저 이렇게 해보죠. 일단 강효상 의원 검찰 고발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했고요. 그럼 조사받나요? 조사를 받게 되겠죠. 검찰이 일단 그것을 판단을 하겠죠. 그 그리고 외교관은 어떻게 돼요? 외교관은 아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이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의도였느냐, 얼만큼 그러니까 통째로 넘겼느냐, 아니면 말로 했느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겠죠. 한국당의 이제 스탠스가 아직 이제 확실하게 정해졌습니까? 강경투쟁으로? 한국당은 이 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 계속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상황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합니다.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고 6월에는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자칫 이 문제 때문에 또 발목이 잡혀서 여야가 싸우는 상황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좀 다뤄봤는데 생각보다는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군 실장님, 한민수 위원님, 김정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신나는 뉴스로 한번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 세계 최고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이게 제일 큰 상이라고 합니다. 황금 종려상 봉준호 감독이 받았습니다. 아직 개봉은 안 된 영화입니다. 먼저 영화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히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arasite of Bong Joon-ho. 영화제 가장 마지막에 불린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는 순간입니다. 누구보다 크게 환호한 배우 송강호 씨는 봉준호 감독을 격하게 껴안으며 축하했고 봉 감독은 관객들에게 주먹 불끈 쥐고 화답한 뒤 시상대에 섰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예.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시 beaucoup. 봉 감독의 기생충은 경쟁 부문에 오른 쿠엔틴 타란티노 등 여러 거장 감독을 제쳤습니다. 영화제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기생충에 상을 줬다며 기생충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칸 영화제는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립니다. 올해 72회째로 가장 늦게 시작한 영화제지만 규모는 가장 큽니다. 영화제 기간 전 세계 제작사와 배급사들이 영화를 사고 파는 시장이 동시에 열리는데 올해 칸엔 4,000편이, 베를린엔 730편이 출품돼 규모 면에서 칸이 압도적입니다. 또 칸 영화제는 한동안 프랑스 특유의 예술성을 중시했는데 최근엔 예술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선 그동안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가 각본상을, 배우 전도연 씨는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들으셨습니다. 이 얘기 좀 오늘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적 소양이 부족한 것이 제가 항상 개인적인 컴플렉스였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대충 보니까 월드컵 한 4강 정도 한쯤 되나요?
글쎄요, 그 이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이상이에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나 이렇게 BTS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같이 누릴 수 네, 있다는 게 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막 힘쓰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렇게 앞선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상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딱 단언해도 됩니까? 그럼요.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문화 강국으로 저희가 우뚝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게 그것도 100년 만에. 100년 만에요. 너무 의미가 대한민국의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처음 생긴 게 100년밖에 안 됐다며요. 그렇죠. 2019년에 1919년에 의리적 구토라는 그 작품이 처음 상영이 되면서 예. 우리나라 이제 영화 산업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딱 100년 만에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상에서의 작품상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고 봤더니 한 달에 책은 안 읽어도 우리가 영화는 보는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영화 시장이 많이 컸죠.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는 예. 2억 원대 규모의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한 사람당 한 4.5편 정도는 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균 1년에 4.5편은 봐요. 그렇게 본다라는 집계가 있다고 그래요. 하는데 많이 보긴 보네요. 다들 두루두루 섭렵을 하셔야 됩니다. 편식하시지 예, 예. 말고 네. 종이책도 읽으셔야 되고 또 영화, 연극, 뭐 뮤지컬, 공연 다양하게 좋아요, 다 보셔야 좋아요. 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네. 칸 영화제가 베를린 영화제보다 더 크다라는 걸 이번에 저는 알았습니다. 글쎄, 더 크다라고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출품작들이 훨씬 많더군요, 보면. 네. 그럼 1등 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거는 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다르군요. 있는데요. 이번에도 네. 경쟁작들이 좀 뛰어났습니다. 네. 이미 뭐 황금 종려상을 2번 받은 감독도 출품을 했었고요. 하지만 지난해 이제 일본 감독이 받고 나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은 거의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이 네. 각국의 그 언론, 영화 관련된 언론사에서도 평점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줬고요. 사전에 봉준호 감독이라는 감독의 이 평가, 그다음에 저 기생충이라는 저 영화 지금 본 사람이 많지는 않던데 네. 이런 거를 쭉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야, 요거 상감인데 수상감인데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많이 돌았으나 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버닝에서 안타깝게 불발로 그쳤던 경험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먼저 축배를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다들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아무튼 봉준호 감독이 폐막까지 남는다, 예. 송강호 배우도 남는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평점이 지금 거의 만점에 가깝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보면 이제 거의 이거는 수상감이다. 내정을 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얘기를 많이 못했죠. 에이, 가능성 없어. 그러면은 뭐 시상식 하거나 말거나 다들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예선전 떨어지면 왜 짐 싸서 집에 가듯이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딱 의상 갖춰 입고서는 넥타이 메고 기다리는 거 보면 야, 이거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봤다는 얘기네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의 성품상 아마 수상이 안 됐다 해도 거의 폐막까지 남을 그런 성품이긴 하신데 네. 그래도 이미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적으로 나왔을 때 평점이라든지 예. 등등 그 일단 심사평과 관련된 어떤 후문이라든지 풍문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을 때 가능한 강력한 후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좋아요. 봅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점점 더 생겨서 제가 질문이 지금 한 100개 정도 지금 머릿속에 좀 떠오르고 있는데 10시간 하고 갈까요? 예. 저 시청자와 함께 네. 좀 다소 좀 무식해 보여도 너그럽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첫째, 황금 종려상이 무슨 황금은 알겠는데 네. 왜 이름이 종려상이에요? 종려가 뭐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모양을 따서 올리브 나무 같은 그런. 네네. 아. 예전에 저희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종려나무 숲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 나무의 그 하나인데 그 상 보니까 이렇게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종려나무인가요? 네, 그 나뭇가지를 땄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아, 베니스는 유럽에 나오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또 있나 모르겠어요. 글쎄요. 요즘에는 뭐 국적을 다 불문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베니스 같은 경우 황금 사자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각 나라마다 각 영화제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일단 봉준호 감독이 12살에 감독을 꿈을 꾸고 나서 네. 지금 같은 경우 판타지 같다, 비현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 모든 영화 감독의 꿈은 황금 종려상. 황금 종려상이다. 네, 자, 그게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네. 축구로 따지면 지금 월드컵 먹은 거고요. 그렇죠. 올림픽으로 따지면은 마라톤 네. 우승한 거랑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우승, 그렇죠. 예, 월드컵 우승,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그럼요. 재패 이런 거랑 거의 동급이에요. 그렇죠. 동급이죠. 그 이상의 느낌이 온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 밀양의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탔었고요. 네. 이창동 감독이 또 시로 각본상을 탔었고요. 저희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와닿았던 것이 칸에서 가장 으뜸으로 주는 상이 이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상의 체감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좋아요. 좀 예, 합니다. 아이고 막 궁금합니다. 자,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던데 네. 저 앞에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설국열차, 옥자 네. 다들 뭐 천만 관객들을 했던 영화들이라 유명하니까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시사회를 못 갔고요. 예. 네, 근데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 상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며요. 일단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쭉 취재를 하면서 이번에 기생충은 제가 시사회를 못 갔습니다. 근데 네. 일단 이분이 좀 스포일러를 자제해달라고 줄거리 알려질까 봐. 편지를 다 썼는데 예. 그게 뭐냐면 영화 관객들을 배려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관객들의 수준이 높아서 극장에 가더라도 일부러 헤드셋을 끼고서 볼륨을 네. 크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와서 줄거리를 얘기하면 듣게 될까 봐. 그러니까 되도록 자제를 해달라. 이것이 네. 큰 선물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 영화 언제 개봉해요? 이달 말에 개봉하는 걸로 그럼 알고 며칠 안 있고요. 남았네요? 무대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인터넷상으로 배우와 감독들을 만나는 일정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렇군요. 항상 봉준호 감독님은 제가 생각할 땐 이분은 천재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들을 담고 있으면서 주제의식을 뚜렷하게 담고 있으면서도 상업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갖고 갑니다. 그게 제가 지금 묻고 싶었는데 네. 원래 이런 영화상 받고 이러면은 예술성은 뛰어나나 솔직히 좀 만나보면 재미는 없지 않을까 혹시 저는 그 생각부터 들던데 네. 그 말씀인즉슨 재밌단 얘기예요? 이분이 플란더스의 개 때 그 예, 영화를 예. 처음에 상업 영화 데뷔를 했을 때요. 굉장히 자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품성은 인정을 받았고 마니아층도 네. 생겼지만 흥행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 이후에 바로 캐치를 하고 뭐 괴물이라든지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살인의 추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강호. 예. 사회적인 부분을 건드려 주면서도 사회 예. 이슈를 건드리면서도 충분히 뭐 웃음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분석을 해보면은 네. 예술성이라는 데 있고 대중성이라는 게 있고 상업성이라는 게 있어야 네. 되는데 품격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 네. 근데 이거를 다 갖췄어요 하십니다. 기생충이. 다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심사위원장이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도 네. 평가를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였다라고 얘기를 그 했고요. 만장일치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며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견이 있으면 굉장히 다툼이 생기고 예. 상을 타도 깔끔치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예. 이번에는 만장일치했다는 것이 사실 좀 봉준호 감독님 생각할 때 좀 의외였을 수도 있는 것이 네.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한국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칸에서 통했다는 거죠. 그럼 왜 통했느냐?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심사위원들이 봤다라는 지구인들이 거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만 가지고서 외국인들이 왜 열광을 하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 한국인 가족의 얘기인데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만장일치로 이게 1등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이분이 풀어낸 것이 어. 어떤 계층이라든지 계급 간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인간들, 그 등장인물들 회색존이라는 곳에다 등장을 시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인간의 양면성,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묘사를 잘했다는 점이 공통의 분모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그래요. 합니다. 그러면 기생충이라는 저 영화의 주제는 뭔가 세대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불평등의 인간 세계상을 딱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봉준호 감독이 허락한 선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어느 부잣집에 IT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부잣집에 예. 굉장히 가난한 거의 생계를 하기 힘든 그 가난한 집의 아들이 예. 과외 선생님으로 발탁이 돼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들어가요. 벌어지는 네. 양쪽 집안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한쪽이 굉장히 부자고 한쪽은 한쪽은 엄청 부잣집이고 엄청 지금 생계 걱정을 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 일 가족이 다 백수들이에요. 네. 그죠? 근데 그런- 거기에 네.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 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예상이 가능한 대목들이 예. 생기는데 예. 근데 대부분의 부잣집은 못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울 것이다. 뭐 일단 계급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 어떨 것이다라고 구려지는 상투적인 부분이 있는데 회색존에 뒀다라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선과 악의 마음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그래요.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웃음 코드가 있대요. 그래서 그 해학적인 부분 때문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열광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장르가 뭐냐고 물어보면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심각한
심각한 갈등의 문제인데 네. 웃기는군요, 영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무겁고 또 대중성을 놓칠 수 있는 영화 부분이기 보고 나면 막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영화 있잖아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스스로 다 각본,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예, 예. 그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걸 대사 속에 녹이는 또 특징이 있으신데 그럼 영화를 보다 말고 중간중간에 빵빵 터진다는 얘기네, 웃음이. 빵빵 터지는데 쓴 웃음이 됐던 정말 한방 웃음이 됐던 씁쓸한 웃음이 됐든. 공감을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감독이 혼자 도취돼서 그 웃음을 유발했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맞아요. 예. 공감을 시켰다라는 거, 같이 웃게 만든 거. 예, 예를 들어 예. 쓴 웃음이면 쓴 웃음의 대목에서 같이 쓴 웃음을 웃게 만들어줬다는 웃고, 거. 예. 근데 봉준호 감독을 제가 이렇게 쭉 취재를 했을 때 느꼈던 부분은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세요. 겸손하면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뭐 갈등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네. 영화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늘 고민을 해왔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또 항상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사 속에도 자신이 평소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맞아요. 아주 영화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는 그런 예, 감독님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블랙 코미디라 그러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 교육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스카이캐슬이요. 예, 그게 일종의 블랙 네. 블랙 코미디죠. 네, 사회적인 풍자를 하고 막 저희들이 심각한 교육 문제고 막 애가 자살해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보는 건 엄청 재밌게 보이는. 그럼요. 예. 그러면서 어이없는 웃음도 나오게 맞아요. 되고. 어이없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코미디적인 것이 아니라 예. 세태를 꼬집으면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듯. 예. 예, 그런 것입니다. 아, 요 줄거리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걸려요? 봉준호 감독님 한테 혼나요? 아니 공준호 감독님하고 저희 예의가 아닐까 싶기도 이게 다 합니다. 이게 룰이 있죠. 이게 네. 개봉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만 줄거리를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네. 저희는 저나 시청자들은 모르지만 네.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은 내용을 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죠. 너무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은 네. 제작진들이 좀 뭐라 그러죠. 왜냐면 뭐라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고요. 예, 엄청난 예.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흥행이 꼭 답은 아니겠지만 흥행으로 네, 네. 이어질 수 있게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는 것이 올바른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줄거리는 얘기 못해도 누가 나오는지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송강호는 봤어요. 이제 송강호 씨, 예, 조여정 씨 나오시고요. 조여정 네, 씨가 나오는구나. 최우식 씨, 예, 예. 박소담 씨, 뭐 이성균 씨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아, 그 원래 그 호호 콤비 송강호 봉준호 팀에서 아주 좋아하는 배우들이네요. 제가 들은 저희 방송에서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송강호 네. 씨하고 봉준호 감독의 첫 만남은 송강호 씨가 단역 배우 오디션을 갔을 때 그 영화의 조 감독이 봉준호 씨였대요. 그래요. 그 이후에 저분이 넘버 3라든지 초록 물고기를 떴고 서로 잘 안 나갈 때. 잘 안 나갈 때 나중에 네. 꼭 선배님하고 영화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봉준호 감독이 그때 당시 조 감독이었을 때 얘기를 둘이 했다는 엄청 거죠. 좋아하더만요. 뭐 화면 보니까. 네, 그 이후 살인의 추억으로 만났고 예. 정말 화학적 반응이 터졌고요. 맞아요. 이렇게 네 편의 영화가 나왔는데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씨 말고도 궁금해하는 배우가 늘 궁금해하는 배우가 변희봉 씨입니다. 맞아요. 변희봉 예, 씨하고도 맞아요. 여러 거기 편의 꼭 작품을 나오죠. 예, 예, 꼭 여러 편의 나오세요. 작품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봉준호 감독에게 또 다른 능력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배우도 다르게 캐릭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 씨뿐만 아니라 변희봉 씨하고도 작업할 때마다 늘 새롭고 궁금하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저 네. 지금 영화 괴물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또 색다르실 텐데 네. 신기한 게 저 영화 괴물도 그렇고 옥자도 그렇고 네.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잖아요. 네. 컴퓨터 그래픽이죠. 네,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에는 또 저런 게 또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규모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괴수 영화다라고 해서 화제가 예, 됐었는데요. 단순 괴수 영화가 아니었고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맞아요. 예, 어떤 시민의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등등 여러 문제 가지. 의식을 던져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기심 같은 것들을 꼬집어주고 예. 그러면서도 CG를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다 잡았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설프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이 오히려 네. 이 괴물 영화 한 편으로 세계적인 러브콜을 받는 국제적인 감독의 위상까지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100개 여쭤보고 싶은데 50개밖에 안 돼. 시간이 좀 다 어떡하죠? 돼가는데 좀 바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저 영화를 만들 때 네. 주 52시간을 지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이제 제작비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투자가 된 금액 대비 네. 찍어야 되는 회차는 많고 맞아요. 사람은 또 인력을 많이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밤샘 촬영이 끊임없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봉준호 감독은 이제 영화적인 위상이 국제적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네. 그 현장의 노동의 인권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선진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네. 투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켰어요? 그걸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 아역 배우 촬영할 때 한여름에 이선균 씨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창밖에 아이가 걸려야 되는데 더위 속에서 노출을 시키는 것은 장시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CG 비용이 더 추가가 많이 되더라도 돈을 더 들이자. 네, 찍어서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돈을 좀 더 들이자. 네. 그래요. 야, 뭐 여러 가지로 뭐 칭찬거리가 많네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인간미가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좋아요. 900만 옥자가 이제 900만 됐을 때 그때 뭐 기자회견하고 할 때도 이거는 설국열차 때요. 네, 네. 1000만 넘어가는 거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아주 거침없이 얘기를 했을 만큼 이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요. 예, 현실감 있는 분이세요. 예.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허락해 주시면은 네. 우리 방송 좀 한 15분만 더 늘려가지고 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BTS를 좀 여쭤봐야 되거든요. 네, 봉준호 BTS. 감독뿐만 아니라 네. 안 된다네. 진짜 끊어야 된다네요. 예. 그래도 1분만 더 할게요. 네. 이게 저 영국 그 유명한 프로그램 나가죠.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주 영향력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예. 새 음반에 나온 신곡을 발표를 할 그 뭐 예정인데 브리튼스 갓 탤런트 뭐 그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은 뭐 노래, 뭐 연기, 코미디적인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내는 저기 나가면 발탁하는. 되게 유명해지는데. 예, 유명하기 때문에 예, 나가는 거죠. 유명하니까 영향력이 나가는군요. 있기 때문인데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쇼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요, 토크쇼에 나왔을 때 저 장면일 겁니다. 아마 SBS에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틀즈를 재현한 그 모습 때문에 굉장히 높이 샀다. 비틀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영국의 있다. 자존심. 네, 그래서 초청을 했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BTS가 저 비틀즈 박물관에 나오는 거예요? 비틀즈 박물관에 그 일단 초대가 되고 또 거기다 이제 멀티미디어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한국어까지 추가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래 몇 년간 추가된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선한 그런 파급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저 백현주 교수님, 저희가 한류 특집 한번 마련할 테니까 언제든지 나오셔서, 불러주세요. 예, 오늘 저희가 류현진 얘기도 못했죠, 손흥민 얘기도 못했죠. 네. 예. 근데 이 모든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한국어로 떠들고 있는데 네. 한국어로 떠드는 이 모든 게 세계인들이 따라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BTS 인기 비결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 가사로 공략을 했습니다. 예. 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외국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상상력과 재능을 다 발휘해서 한류를 타고 그것을 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아요. 창의를 하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예, 상 받은 기생충 영화도 한국어로 녹음돼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외교관이 그 문건을 봅니다. 야당 의원이 묻고 이런 내용이라고 전합니다. 의원은 기자회견하고 SNS에 올려버립니다. 이걸 국가 기밀 유포다 아니다. 결국 법으로 가리게 생겼습니다. 본질과 핵심이 궁금합니다. 첫째, 외교관. 무조건 잘못입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라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외교관으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을 했다. 이게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둘째, 워싱턴 특파원 출신 야당 의원,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의정 활동이었다. 얄팍합니다. 정파적입니다. 무책임합니다. 국익에 반하는데 정부가 숨기려 해서 고민 끝에 진실을 밝히려고 제가 보기에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은 워싱턴 특파원 출신인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 의원이나 외교관이나 잘한 구석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오케이, 딱 걸렸어. 이런 식이면 정치적으로 오바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비슷하게 떠든 여당 인사는 문학적 상상력이라 하고 야당이 한 건 중범죄이고 국민 입장에선 공정한 판단이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회초리로 때릴 일을 목 치는 칼로 휘두를까 걱정이고 그나마도 상대방만 겨냥할까 더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그 외교관 참 안 됐습니다. 공직자가 정치인 가까이 두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